그다음에 사무실은 419.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 있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인사를 하고 싶을 경우에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한,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아마 내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니까.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더라? 우선 이 과목에는 이제 연습을 아무래도 하니까 그 연습을 담당할 조교, 저 뒤에 이름이 뭐더라? 이준학. 우리 여러분들 좀 이따가 강의 시간이 오늘 한 5분 정도 일찍 끝나서 그때 연습 시간을 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는 특별히 그 우리 학교에서 소위 오픈 코스웨어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 강의록을만 쓸 수도 있고 목소리만 나오게 할 수 있고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주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카메라맨이 있죠. 그래서 그 강의가 업로드 되는 거는 나도 아직 어딘지 잘 모르니까 우리 그거는 내가 찾아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물리학과 학생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강의를 할 때 미안하지만 물리학과 학생들의 백그라운드를 아무래도 존중하는 쪽에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되게 양자역학을 배우기 전에 물리학과에서는 일반 물리학, General Physics,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게 Classical Mechanics, 그 다음에 3학년 학생이면 일렉트로마그네티즘을 아마 지금 같이 듣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일반 물리학 정도의 수준의 지식만 있으면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강의를 할 거고, 다만 고전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던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 뭐 이런 것도 알고만 있으면 돼요. 다시 1년 전에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 하면 되게 물리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1년씩이나 하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비록 이 양자역학 이 전공 과목을 내가 강의를 하지만 물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들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problem solving 테크닉이에요. 다만 양자역학은 problem solving 테크닉을 사용하는 minimum information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물론 minimum information이 1년 동안 공부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강의 중에서는 필요한 인포메이션은 되도록이면 최소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어떤 문제까지 풀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우는,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내내 대학원 들어와서 포스닥이 돼서도 계속 하는 건 뭐냐면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블럼 솔빙 머신이 되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참해지긴 하지만 물리에서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양자역학은 도대체 어떤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우리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을 배웠을 때, 소위 말하는 고전 역학, 뉴터니안 미케닉스를 배웠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이 시스템, 이 뉴터니안 미케닉스가 적용되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 물체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보다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non-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인 경우에는 움직이는 물체가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에 뉴턴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피직스를 볼 때 내가 애용하는 그림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축을 놓은 공간에서 우리 피직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쪽은 그러니까 velocity를 보고, 또 한쪽은 길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길이 혹은 시스템의 크기를 보는데, 우리 약간 비틀어서 길이의 역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축에서 우리가 피직스를 보면, 물론 velocity가 리밋이 있죠. 모든 물체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넘어설 수 있으니까 어퍼 리밋이 있죠. 그래서 모든 입자들은 그거보다 작은 속도에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고전, 소위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영역이 어디냐면, 뭐 이 사이의 경계는 작다고 하니까 작은 게 얼마나 작냐라고 정확히 구별되진 않지만, 하여튼 굉장히 작은 영역, 그보다 작고, R분의 1이 굉장히 작으면 R이 굉장히 큰 거죠. 큰 거리에 있는 경우. 이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클래시컬 미케닉스에 해당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영역을 계속 피직스에서 기술이 개발될수록 점점 작은 시스템 혹은 점점 빠른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이 늘었으니까 우리 그렇게 돼서 영역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요 부분은 뉴턴, 그러니까 거의 한 300~400년 전 얘기죠. 그때 있었던 얘기고, 그랬다가 기술이 발전된 게 꽤 시간이 걸려서 20세기 초에는 점점 발달돼서 길이가, 물론 요 길이의 기준은 대략 원자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원자 정도의 크기를, 원자 정도의 크기, 그보다 좀 작은 영역을 살펴보니까 거기서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 찾아낸 게 20세기 초에 퀀텀 미케닉스, 그 중에서도 non-relativistic 퀀텀 미케닉스예요. 속도가 작으니까. 그럼 그 외에 다른 영역이 있냐? 물론 이쪽에는 뭐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버그, 슈레딩어 여러 사람들이 그때 기여를 많이 했었죠. 한편 물체의 크기는 계속 크지만 물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잘 안 맞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소위 스페셜 릴러티비티의 클래스. 이쪽 20세기 초에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개발이 됐으면서 그것이 점점 좀 더 확장된 영역에서는 더 이상 맞지 않고 거기서 맞는 피직스가 어떤 것인가를 20세기 초에 다음과 같이 늘렸죠. 당연히 이 빈 영역도 생각할 수 있죠. 이 빈 영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의 크기가 아주 작고 물체가 빨리 움직이는 경우죠.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이 움직이는 경우. 물론 이 경우도 20세기 초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라고 해서 relativity와 퀀텀 미케닉스를 결합한 형태의 디렉,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포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velocity랑 거리의 두 개의 변수로 봤을 때 우리 피직스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안 맞는 게 여기서는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안 맞는다. 여기서는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당연히 여기서도 안 맞죠. 그러면 새로운 법칙을 찾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이 그림을 보면 클래시컬 미케닉스는 전체 영역의 한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뭐냐면 물체가 아주 작은 곳에서 맞는 리밋에서 크기가 점점 큰 극한으로 가면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영역으로 되고, 물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점점 늦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시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영역에 오고, 역시 여기서도 이쪽으로 가든 혹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다음과 같은 영역.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의 지식이 뭐냐면 물론 아주 작은 영역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다 확장해서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가
우리가 기술하는 모든 피직스를 기술하는 기본적인 이론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안, 처음부터 그럼 이걸 가르치지 왜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나중에 이거 가르치냐 이거예요. 어려워서 그렇죠. 첫 번째는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가 그렇게 잘 맞으면 거기서 non-relativistic 리밋으로 가서 다시 물체가 큰 리밋으로 가는 경우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박찬호가 야구공을 던지면 우리가 일반 물리 시간에 흔히 했던 얘기예요. 공의 궤도가 어떻게 되냐? 이 피직스는 제너럴 피직스의 수준으로 쉽게 피직스를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영역에서 다 맞는 이론이긴 하지만 이걸 사용하려면 야구공의 모든 분자들의 웨이브 펑션을 구하고 그것들의 운동 방정식을 구해서 푼 다음에 그게 비상대론적으로 가는 리밋, 물체의 크기가 커지는 리밋을 취하는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원하는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는 간단한 피직스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쓰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클래시컬 메카닉스가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 혹은 non-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 special relativity의 effective theory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effective theory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시스템에 가장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고 싶은 부분에 가장 큰 양을 보관하고 그 안에 스몰 파라미터를 도입해요. 디멘션이 없는 스몰 파라미터를 도입해요. 그 다음에 모든 피직스는 이 스몰 파라미터의 파워 시리즈로 전개해서 얻을 수 있어요.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클래시컬 메카닉스로 들어오는 리밋의 스몰 파라미터는 속도가 작은 경우니까 물체의 속도를 빛의 속도로 나눈 양, 이 양이 굉장히 작은 경우죠. 이 경우 모든 물리량을 V over C의 파워 시리즈로 전개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를 렐러티비스틱하게는 스퀘어 루트 까먹었네. P 스퀘어드 C 스퀘어드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가장 일반적인 카이네틱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에서 레스트 에너지를 뺀 양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 안에 P가 운동량이니까 속도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P가 굉장히 작은 경우 이거를 다시 P가 굉장히 작은 경우 이거를 파워 시리즈로 익스펜드 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양이 MC 스퀘어가 굉장히 큰 경우죠. 그러면 이거는 MC 스퀘어로 묶어내면 1 플러스 M 스퀘어드 C 스퀘어드 P 스퀘어드 2분의 1승 앞에 있는 건 이거죠. 다음 같은 양인데 그러면 P가 대략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면 V제곱 나누기 C제곱에 해당되는 양이죠.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작은 양이니까 파워 시리즈,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1 플러스 1은 이거랑 캔슬이 되고 2분의 1 요 양이 남죠. 그러면 2분의 1 M P 스퀘어드 하이 오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클래시컬 메카닉스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원하는 애큐러시까지 우리 익스펜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가장 큰 리딩 텀으로 다음 같은 텀을 카이네틱 에너지 텀으로 쓰죠. 그래서 뭐냐면 특별한 극한을 취해서 간단한 소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펙티브 티어리를 취하면 우리가 그 피직스를 훨씬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공부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역사적인 차례를 따른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intellectual development 인간의 지성이 어떻게 발전하는 거 여기서부터 각각의 또 중요한 피직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보는 앞으로 1년 동안, 한 학기 1년 동안 공부할 영역은 이 영역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 영역을 보는데 우리 이 강의는 구체적으로 책이 필요한데 나 책을 안 갖고 왔네? 안 갖고 왔지만 칠판에 쓸 수 있으니까 가스오르비스의 퀀텀 피직스 이 책이에요. 왜 이 책을 골랐냐? 만만해서 그래요. 얇죠? 리버프 책에 비하면 훨씬 작죠? 그렇지만 읽어보면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자가 작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 거더라? 내가 그걸 썼는데 저 학업계획 그리피스. 퀀텀 제목이 뭐지? 미케닉스인가 피직스인가? 어? 뭐? 미케닉스? 오케이. 나가는 토픽의 순서는 가스오르비츠의 책을 따를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 나오는 내용이 너무 심심해서 재미없으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여기서도 끄집어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 성적은 어떻게 주냐면 나의 황금 비율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숙제 40%. 내 강의는 중간 정도 수준, 숙제는 어렵게, 시험 문제는 쉽게 내요. 왜냐하면 드리는 시간이 다르니까. 숙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죠. 그렇다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숙제는 대략 3주일에 2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학기가 끝나면 10개 정도 나와요. 프로블럼 셋이. 그래서 이거는 조교랑 같이 연습 시간에 디스커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더라?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책의 특성을 얘기하면 가스오르비츠는 물론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지만 입자물리학을 한 사람이라서 쓴 스타일이 입자물리학자가 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가 쓴 스타일이 뭐냐면 아는 건 많이 있고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피스는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물리학의 아이디어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학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수학의 리니어 엘지브라나 이런 수학의 아이디어를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테크닉이 좀 더 수학적인 도구를 많이 써서 처음에 보는 학생들은 불편해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두 개를 적당히 섞어서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됐고, 연습 시간은 강의 오늘 조금 일찍 끝내서 그때 끝난 다음에 연습 시간을 정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럼 도대체 이 강의에서는 뭘 배울 거냐? 물론 양자각 1을 시작했다면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학생을,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양자각 2까지 들을 거예요. 1년짜리 코스예요. 그래서 크게 1학기에는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수학적 테크닉, 어려울 것 같은데
웨이브 미케닉스예요. 웨이브를 다룰 수 있는 모든 수학적인 테크닉. 여러분들이 요새 물리학과의 교과 과정에 웨이브 미케닉스가 빠졌나? 있나?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모든 웨이브에 대한 사인 웨이브, 퓨리에 트랜스폼, 펄스를 어떻게 만들, 리니어 슈퍼포지션 펄스 이런 거 전부 다 해요. 그 다음에 그런 웨이브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양자역학의 기본적 뉴턴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뉴턴 세컨드 로처럼 나오는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아주 간단한 시스템 1차원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다뤄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물리학에서는 쉬운 거부터 시작한 다음에 조금씩 복잡한 걸 하니까 그 다음에 2차원, 3차원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2차원, 3차원으로 올라가면 대략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때도 처음에 나온 당황스러웠던 앵귤러 모멘텀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웨이브 미케닉스, 원 디멘셔널 프로블럼, 3디멘셔널 프로블럼, 앵귤러 모멘텀 그걸 다 결합해서 하이드로젠 애텀을 양자역학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게 1학기의 목표예요. 거기에 이제 물론 특별한 입자들의 인트린식한 앵귤러 모멘텀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도입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랑 생각할 거예요. 2학기는 그건 기본적인 양자역학의 개념을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배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퍼터베이션 티어리예요. 퍼터베이션이란 건 뭐냐면 어떤 큰 우리가 해밀토니안 혹은 에너지, 그 시스템의 에너지를 알고 거기에 아주 작은 양의 다른 에너지가 하나 더 덧붙여 있으면 우리 그러면 원래 큰 에너지에다가 요 작은 에너지가 거의 레이쇼를 취하면 역시 작은 파라미터가 되니까 그 작은 모든 물리적인 양들을 그 작은 파라미터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전개하는 테크닉을 퍼터베이션 시리즈라고 해요. 물론 고전역학에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연습을 좀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공을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지만 공기의 저항이 있어서 공기의 저항이 벨로시티에 비례하는 양이 있을 때 벨로시티에 비례하는 코에피션트가 아주 작으면 그 작은 양에 대한 익스펜션 이런 거 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양자역학에서도 그런 거 해요. 그 중에서도 그 퍼터베이션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그 퍼터베이션이 약간 더 들어온 인터랙션 텀이 시간에 인디펜던트한 경우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간에 디펜드 하는 경우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소 원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나 다른 원자들 안에 있는 입자들은 원자 핵과 전자니까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이 중요하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에 의해서 한 전자가 한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옮겨갈 때 흡수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가 얼마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내려갈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할 때 사용하는 테크닉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즈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스캐터링 프로블럼, 다 우리 고전역학 시간에 했던 이슈들이에요. 그 이슈를 양자역학적으로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양자역학에서 다룰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했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처음 나오게 된 사실은 20세기 초에 드디어 원자 크기의 사이즈를 프로브 할 수 있는 기술이 기술이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기술이 없으면 우리가 실험을 못하죠.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그런 이론적으로는 혹은 물리학적으로는 양자역학이라는 커다란 학문적인 체계가 탄생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원자 크기 정도를 프로브 할 수 있는 테크닉, 다시 말하면 기술적인 혁명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작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세계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고전적인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규칙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굉장히 걱정스럽죠. 지금 21세기 지금도 그런 상황에 비슷하게 닥친 분야가 있어요. 애스트로피직스에서 그래요. 애스트로피직스에서 우리가 관측을 위성의 망원경 이런 걸 다 올려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 관측한 사실을 보니까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되게 뭐든지 빵 터진 다음에 처음에 소위 말하는 이스케이프 필로소피보다 크면 무한히 팽창을 하고, 이스케이프 필로소피 작으면 갔다가 다시 줄어들죠. 이스케이프 필로소피가 커서 빵 터져도 서로들 중력의 작용 때문에 가면서 속도가 늦어져요. 그러다가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죠. 근데 요즘 우주가 팽창하는 걸 봤더니 빵 터진 다음에 줄어드는 게 점점 빨리 늘어나요. 굉장히 이상하죠.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주라는 풍선이 있으면 바깥에서 빨대를 잡고 훅 잡아 마시는, 그걸 우리가 고상한 문제로 쓰면 네거티브 프레셔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일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전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4%는 우리가 보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 25%는 은하계를 이렇게 봤더니 은하계 맨 바깥에 있는 별에 이렇게 공전하는 속도를 재봤더니, 공전하는 속도를 이 안에 있는 질량을 계산할 수 있죠. 질량을 계산해 봤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대략 4%고, 그게 전체 우주 물질의 한 25%? 나머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모르는데, 그게 우주가 점점 가속해서 팽창되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 이 공전하는 필로소피에서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 질량, 그걸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지 않으니까 dark matter, 나머지 75%는 dark energy라고 불러요. 부르기만 해요. 이 세상에 점점 더 빨리 늘어나는 시스템을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양자역학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죠. 어쨌든 다시 양자역학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형적인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의 후반부 혹은 현대 물리 시간에 다루었던 토픽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중요한 실험적인 혹은 이론적인 계산이 몇 개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다룰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현대 물리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서 옛날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쉽게 한칠판에 풀 수 있는 문제들, 쉽게 한칠판에 있는 문제들을 2개 소개할 거예요. 하나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또 하나는 보어의 하이드로진 애텀이에요. 하이드로진 모델. 그 이외의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컴프턴 이펙트, 일렉트론 디프렉션, 이런 건 모던 피직스 시간에 많이 했죠. 모던 피직스 시간에 했던 아이디어로 계속 푸는 거는 또 하면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거니까, 그거는 2학기 말에 풀 퀀텀 미케닉스를 써서 다시 디라이브 할 거예요.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죠? 그 결과는 다 알죠? 컴프턴 이펙트나 포토 결과를 잘 모르나? 설명하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요 두 가지 이슈만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웨이브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몇 개만 결합하면 우리가 직접 손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차근차근 해봅시다. 뭐냐면 그럼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도대체 뭐냐? 또 시작을 해야 되죠. 두 개의 이해하기 힘든 단어를 결합했죠. 블랙바디가 뭐냐? 말 그대로 까만 물체예요. 까만 물체라는 게 뭐냐? 우리 색깔을 봤을 때 색깔이 까맣다고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쪼여진 빛이 전부 흡수되면 까맣고 햇빛과 같이 화이트 라이트를 전부 다 쪼여서 전부 반사하면 흰색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블랙바디라는 건 뭐냐면 들어오는 빛을 전부 다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라고 생각해 보죠. 세상에 그런 물체 없어요. 거의 가까운 건 있지만.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만드는 건 되게 아무렇게 생긴 통에다가 안쪽에다가 거울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걸 반사하진 않고 일부는 흡수하지만 그렇지만 100% 반사하는 거울로 안면을 싼 다음에 여러분 마치 많이 봤던 보온병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구멍을 뚫고 전자기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반사되고 다시 나가려면 infinitely long time이 필요하죠. 결국 못 나가죠. 그러니까 들어온 게 계속 이 안에 갇혀있는 다음과 같은 물체를 가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빛을 전자기파를 계속 넣어주면 전자기파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 점점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에너지가 높아지면 이 안에 에너지뿐만 아니라 벽도 막 진동을 하고 해서 이 전체가 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와 있는 벽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인터랙션을 하면 소위 서멀 이퀄리브리움이 돼요. 서멀 이퀄리브리움이 된다는 거는 템퍼처 T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온도 T에서 서멀 이퀄리브리움이 되면 이 물체가 그러면 모든 쪼인 빛은 전부 다 흡수하지만 이 물체가 또 템퍼처 T에서는 벽이 진동을 하면서 외부로 다시 전자기파를 방출해요. 그래서 어떤 블랙바디가 전자기파를 막 흡수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스템이 서멀 이퀄리브리움에 도착하면 T에 도착하면 그 시스템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이거예요. 전자기파를 어떤 프리퀀시로 들어오는 걸 예를 들어서 모노크로매틱하게 주어진 프리퀀시로 주어졌다고 해도 나오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모든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텐시티는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에너지의 분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걸 계산할 수 있냐?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계산하려면 무슨 물리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리량은 뭐냐면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쉽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은 다 전부 다 반사하니까 여기서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다가 전자기파를 집어넣어서 서멀 이퀄리브리움이 되면 여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나오는 에너지의 양을 재겠다 이거예요. 에너지의 양을 재려면 어떻게 하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그 어떤 특정한 그 면적을 지나가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면 되죠. 자, 우리 그 양을, 그래서 우리 얘기는 이제 복잡해졌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양은 에너지 emitted per unit area per unit time.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 우리 이거를 쉽게 한 단어로, 두 단어로 에너지 플럭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때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 마그네틱 필드의 플럭스, 혹은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플루이드의 플럭스처럼 우리 이것도 에너지 플럭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거길 지나가는 어떤 양, 그걸 플럭스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플럭스죠. 근데 이 에너지 플럭스는 우리가 E라고 씁시다. 에너지랑 헷갈리긴 하지만 에너지 플럭스인데, 에너지 플럭스는 이거의 그럼 디멘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디멘션은 에너지를 에어리어 시간으로 나눈 디멘션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 양은 당연히 나오는 전자기파가 특정한 하나의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프리퀀시 혹은 그거의 역수의 프리퀀시는 웨이브랭스의 반비례하니까, 웨이브랭스, 그 다음에 템퍼처 T에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양. 이 양은 뭐냐면 에너지 emitted per unit area per unit time은 뭐냐면, 지금 요 양은 좀 약간 다른 양을 정했는데, 이게 이름이 뭐더라? 에너지 플럭스가 아니라 트랜스미시버티라는 굉장히 이상 복잡한 얘기를 하지 말고 적당한 이름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다음 같은 주어진 템퍼러처에서 모든 웨이브랭스마다 다른 세기의 에너지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모든 웨이브랭스에 대해서 합한 게 바로 나온 에너지 per unit area, unit time으로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단위 웨이브랭스당의 에너지 플럭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다시 말하면 람다 플러스 d 람다 사이에 있는 에너지 플럭스는 다음과 같이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람다에 대해서 더해주면, 적분을 하면 에너지 플럭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양을 우리가 트랜스미시버티라고도 하는데, 우리 복잡한 용어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단위 웨이브랭스당 나오는 에너지 플럭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양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양은 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크면, 이 안에 있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대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많이 나오겠죠. 2배가 되면 2배, 4배가 되면 4배.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 양은 단위 웨이브랭스당 나오는 에너지 플럭스는 블랙바디 내 에너지 덴시티에 비례할 거예요. 그 에너지 덴시티를, 굉장히 복잡하죠. 처음에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챕터 2부터는 훨씬 더 차근차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얘기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에너지 density of radiation. 물론 per unit 웨이브랭스당, 이것도 단위 웨이브랭스당 얼마라니까, 그러니까 단위 웨이브랭스, 이것도 당연히 density가 템퍼러처에도 의존하고 웨이브랭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세기가 달라질 텐데, 우리 그 양을 W 람다 T, 람다와 역시 람다 플러스 D 람다 사이에 있는 에너지 덴시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요 양과 요 양은 서로 비례할 거라고 했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왜 비례상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대개 숙제로 내는데 우리 처음부터 숙제로 내면 불쾌하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가스로비치 책 뒤에 연습 문제로 나와 있긴 해요. 1번인가 한데 여기가 블랙바디, 이게 바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요 나오는 요 블랙바디의 단면적을 봤으니까 요거의 단면적을 D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특별히 무한히 멀리 퍼져 있다고 생각하고 요걸 원점으로 해서 Z축 R만큼 떨어져 있고 세타만큼 떨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곳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소위 말하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여기에 있는 인피니테스멀한 볼륨, 이 길이는 요게 D세타면 각도가 볼륨 엘리먼트, 그러니까 요거는 DR, 요 각각의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죠. 인피니테스멀한 경우. 그 경우 요 볼륨, 인피니테스멀한 볼륨은 R 제곱 사인 테타 DR D 테타 D 파이. 수리물리 시간 혹은 전자기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기본적인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인피니테스멀 볼륨 엘리먼트예요. 묘하게 넘어갔죠. 이런 것까지 증명하지는 않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볼륨 안에 있는 에너지는 물론 람다와 t에 비례할 텐데, 람다와 t에 의존할 텐데 당연히 W 람다 t에 dv를 곱한 얘기죠. 왜냐면 이건 에너지 덴서티니까. 물론 단위 웨이브랭스당 에너지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에너지 덴서티에다 볼륨을 곱하면 에너지죠. 이 에너지, 여기서 그만큼을 가진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일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대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뭐 시미트리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안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플럭스는 아이소트로픽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건 뭐냐면 이 앵글에 상관없이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나오는 양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경우 아이소트로픽 레디에이션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려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이게 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거를 통과해서 나오는 에너지 플럭스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펙티브한 요 면적, 빛의 속도로 이렇게 수직으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에 이펙티브한 플럭스는 뭐냐면 이 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타면,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나? 이게 수직인 면이니까 요 나오는 면적, 요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긴, 여기서 나오는 전체 면적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여기서 나오는 게 DA니까 뭐냐면 나오는 여기로 나오는 양은 얼만큼이 나오냐면 요렇게 나오니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컴포넌트를 따지면 이게 세타라서 그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플럭스를 계산할 때 소위 말하는 n.a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이걸 보면 그 양은, 그래서 나오는 에너지는
나오는 이걸 다 2로 쓰니까 헷갈리지. 요 트랜스미시버티를 2라고 합시다. 구별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여기서 우리가 측정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고, 요거는 캐피털 E로 쓴 거는 요 안에 있는 블랙 바디 안에서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T2는 당연히 요 양 W 람다 T dV 얼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냐면 전체로 다 여기서 아이소트로픽하게 쭉 나가니까, 아이소트로픽하게 나가면 그 중에서 DA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DA 나가는 면적에 비례하겠죠. 그죠? 전체가 4파의 R제곱인데 그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면적이 DA라고 했으니까. 근데 플럭스가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나가는 컴포넌트가 코사인 테타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나오는 방출되는 에너지는 조금만 컸는데 DA 코사인 테타 4파의 R제곱, 볼륨 조금만 컸었죠. R제곱 사인 테타 dr d 세타 d 파이. 다 썼죠. 물론 이게 나오는 에너지인데 단위 시간당이니까, 단위 시간당은 거리가 얼마큼 가나 빛의 속도로 가죠. 델타 t 동안에 에너지를 측정했다면 델타 t c 곱하기 델타 t dt라고 씁시다. 이 양은 dt라는 시간 동안 da를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자, 나오는 에너지예요. 간단히 쓰면 다행스럽게 R제곱은 캔슬이 되고, 여기 있는 이 양은 파이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파이는 어지뮤트 앵글은 요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앵글이죠. 이 앵글에는 인디펜던트니까 앵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2파이가 될 테고, 그러면 2파이 DA 4파이, 파이에 되는 걸 2파이.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도 잘 적분을 해주죠. 왜냐하면 W 람다 T라는 건 세타에는 인디펜던트 하니까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데,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죠.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D 테타. 테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죠. 2분의 파이. 이거 복잡하지 않죠? 코사인 테타를 x로 놓으면 이게 dx죠. 마이너스 dx인가? 그 다음에 이게 0부터 1까지 x dx랑 같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적분을 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지금 내가 C 델타 T를 잘못 썼네. 미안. 여기 나온 DR이 C 델타 T로, C DT로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나온 거리가 DR이니까. 다음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다 적분을 했으니까 W 람다 T C dt. 좀 더 간단히 쓰면 4분의 C dA dt W 람다 T. 그래서 우리 단위 웨이브랭크당 에너지가 나오는 per unit area per unit time당 나오는 에너지는 에너지 per unit area per unit time, 이거 계산하면 되죠. 4분의 C W 람다 T. 그래서 결론은 W 람다 T는
이 안에 블랙바디 안에서의 에너지 덴시티는 나오는 측정된 플럭스와 비례하고 비례상수는 C분의 4예요. 첫 시간부터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서 야, 이 강의는 내가 앞으로 실패할 것 같다, 이런 계산을 매일 한단 말이야 가 아니고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까지 유도한 거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그렇지만 내 강의의 프린시플은 나온 양은 항상 유도한다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유도했지만 다음 같은 것만 알면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잊어버려도 돼요. 기본적인 건 뭐냐면 블랙바디 안에서의 템퍼러처 T에서 서멀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고 있는 블랙바디 내에서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는 어떻게 측정하냐? 블랙바디 밖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를 측정하면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블랙바디 안에 들어가서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블랙바디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에너지의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하면 그게 바로 블랙바디 내부의 에너지 덴시티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그 사실만 알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걸 측정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복잡한 계산은 뭐냐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요걸 측정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제는 요거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블랙바디 안에서의 에너지 덴시티는 어떤 형태를 가졌냐, 우리 이제 이거 볼 거예요. 에너지는 어떤 형태를 가졌냐? 이제부터 구체적인 계산을 해야 되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물론 지금은 W라고 해서 템퍼러처 T 웨이브랭스 람다라고 썼지만 웨이브랭스 람다랑 프리퀀시랑 1대1 대응이 되죠. 왜냐면 뉴 곱하기 람다가 C니까 람다가 주어지면 프리퀀시 뉴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떤 베리어블을 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는 람다라고 썼지만 에너지 덴시티를 프리퀀시의 함수로 그냥 쓰면 돼요. 그때는 약간 변수를 람다에서 뉴로 바꿨을 때 디터미넌트가 더 들어와서 약간 팩터를 좀 더 곱해줘야 되지만 우리 그것이 걱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거 생각하면 되죠. 프리퀀시 뉴에 대해서 블랙바디 안에 에너지 덴시티예요. W랑 똑같은 물리적인 양인데 이거는 프리퀀시 뉴와 뉴 플러스 d 뉴 사이에 있을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에너지 덴시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예요. 이거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했던 이 복잡한 계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블랙바디, 귀찮아. 길이가 L인 상자 안에다 집어넣어요. 블랙바디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전자기파를 집어넣어요. 전자기파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죠. 이거는 상자라고 하니까 복잡하긴 하지만 1차원으로 보면 1차원의 양쪽 끝에서는 전자기파가 0이 되고 가운데서는 전자기파가 진동할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기타 줄이랑 똑같아요. 그죠? 양쪽 끝이 노드가 되는 파동만 존재하는 거죠. 1차원, 2차원, 3차원.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이제 소위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냐면 우리가 상자 안에 집어넣었을 때 상자의 표면에서 그 파동이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지금 다음과 같이 이 끝에서 전자기파가 0이 된다는 조건을 쓰면 그 정말로 그래? 0이 돼? 이게 컨덕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0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컨디션을 쓸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1차원만 생각해보면, 사인 변동만 가능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꼭 그렇게만 되나?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다른 컨디션을 쓸 거예요.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을 쓸 거예요.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르면 계산 내용도 달라질 텐데, 그러면 똑같은 물리량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똑같은 양을 끄집어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직스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인디펜던트 하다고 얘기해요.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상자가 무지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블랙바디의 상자가 무지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서피스도 그럼 커지죠. 그렇지만 볼륨이 커지는 것보다는 볼륨 대 서피스의 레이쇼는 L로 거꾸로 썼네. 서피스 대 볼륨의 레이쇼는 L분의 1이기 때문에 L이 점점 커지면 서피스보다는 볼륨의 효과가 훨씬 더 크죠. 그 안에서 서피스 근처에 있지 않고 어느 가운데 한 점에서 에너지 덴시티,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 람다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여기 있는 시스템의 피직스가 달라질 거냐? 안 달라져요. 우리가 이 지구, 우리 강의실 안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을 생각할 때 우주의 경계면에 있는 곳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 안 생각해요. 왜? 아무렇게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피직스는 바운더리에 인디펜던트 하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 양쪽 끝을 0으로 놓는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fixed end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해요. 내가 쓸 바운더리 컨디션은 소위 말하는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써요. 아무거나 써도 된다며. 오케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꼭 여기서 전자기파가 0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양쪽 끝이 고정 컨덕터가 아닌 한. 그럴 수가 없으면 그럼 이면에서 전자기파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가지는 값이 마주본 면에서 가지는 값이랑 똑같다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놔요. 똑같다고 놔요. 똑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계속 붙여나가면 경계면에서의 전자기파의 값은 계속 연속적이죠. 끊기지 않죠. 그래서 무한히 큰 걸 만들 수 있어요. 피어리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해요. 피어리딕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전자기파가 그게 함수가 뭐든 F라고 하면 F, 예를 들면 뭐라고 쓸까? X, Y, 0. X, Y 평면에 있는 양이죠. Z가 0인 거니까. 이거는 X, Y, L. 마찬가지로 Fx, 0, Z는 F, X, L, Z. F, 0, Y, Z는 F, L, Y, Z. 어느 세 면에서 전부 다 한쪽 면에서의 값은 이쪽 면에서의 값이랑 같다고 놓는 걸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해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oscillating function밖에 없어요. 가장 일반적인 oscillating function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차원에서 보면 1차원에서 같은 경우는 e to the I, kx 다음과 같은 형태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x가 0일 때랑 l이랑 같으면 되죠. x가 0일 때 1이죠. x가 l일 때 e to the I, k, l이죠.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쓰면 거기에 해당되는 웨이브 넘버 k는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디스크리트한 넘버만 가져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쓰면 e to the I boundary periodic boundary condition에서 이게 1이죠. k는 요게 2파이의 정수이기만 하면 되죠. k는 2파이 정수, n은 인티죠. 포지티브 인티저, 네거티브 인티저 전부 가능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웨이브에 대해서 봤지만 여기다 만약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로 붙여서 진행하는 웨이브를 만들면 K가 포지티브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K가 음수면 왼쪽으로 자동이에요. 두 개가 물리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특정한 컨티뉴어스한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만들 때는 K가 진공에서 무한히 먼 곳에서 가는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져요. 물론 L이 굉장히 커지면 그 차이는 아주 작기 때문에 거의 연속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 안에 한 개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싶으니까 우리 적당한 노멀리제이션 스퀘어 루트 L 다음과 같이 정하면, 그러면 3차원에 있으면 이거를 익스텐드를 하면 1 e to the I k1x I k2y I k3z의 형태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플레인 웨이브로만 쓰냐? 임의의 펄스는 플레인 웨이브의 슈퍼포지션으로 쓸 수 있죠. 소위 말하는 베이시스 웨이브만 정한 거예요. 이때 물론 K1은 L분의 2파이 N1, K2는 2파이 오버 L의 N2, K3는 2파이 N3. 다음과 같은 N1, N2, N3의 인티저로 주어져 있죠. 다 같이 쓰면 K, I, L은 2파이 NI, I는 1, 2, 3.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내가 3시 15분에 끝내면 되지. 이렇게 10분에 끝내면 되지. 왜 이 복잡한 짓을 했냐? 우리가 클래시컬한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더모다이내믹스를 쓰면 우리가 잘 아는 이퀴파티션 티어렘이라고 있죠. 이퀴파티션 티어렘이 뭐죠? 템퍼러처 T에서 더멀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시스템의 에너지는 각 디그리 오브 프리덤당 2분의 1 KT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가물가물하지. 일반 물리 때 배운 거라 열물리를 배우면 다시 할 텐데, 어쨌든 이퀴파티션 티어렘을 쓰려면 2분의 1 KT에다가 가능한 모두를 전부 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곱하면 돼요. 전자기 파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가질 수 있는 KI 값이 몇 개 있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K가 어떤 특정한 값 K보다 주어진 K라는 어떤 주어진 상수보다 작은, 여기서 K 제곱은 여기다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Z 컴포넌트니까 K1 squared, K2 squared, K3 squared인데 이 세 개를 합해서 생긴 K 스퀘어의 크기가 어떤 크기보다 크기 이하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산하고 싶을 때. 근데 보면 K는 N에 비례해요. 이거는 세기 어렵지만 이건 세기 쉬워요. 왜? 인티저니까 숫자 세는 거예요. 숫자 세면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숫자를 세면 원래 K 공간에서 K1, K2, K3가 있으면 전체 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3차원에서 임의의 벡터가 있고 그 반지름에 대해서 만든 스피어를 생각하고 그 스피어 안에 가능한 K의 값이 몇 개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Ni 공간에서 K제곱이 픽스되어 있다면 Ni, N1제곱 더하기 N2제곱 더하기 N3제곱도 픽스가 되어 있죠. 두 개가 서로 비례하니까. K1, K2, K3의 공간을 쓰지 않고 N1, N2, N3 공간을 보고 N제곱이 N1제곱, N2제곱, N3제곱이 특정한 값이 있는 것에 그 스피어 안에 있는 8분의 1만 그랬지만 이 안에 있는 N1, N2, N3의 점들의 개수를 전부 다 세면 돼요. 물론 이렇게 세면 이거 어떻게 세? 이 안에서는 세기 어렵지만 N1, N2, N3가 무지 크면 여기서 이 옆에 있는 이웃한 점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짧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N, Dn, N과 N 플러스 Dn 사이에 있는 상태의 개수는 이거 부피예요. 4파이 Ni 제곱 Dni 4파이 아까 N이 뭐였죠? N은 L 오버 2파이 곱하기 KI죠. Ni 제곱 N 제곱이라고 써야지. K 제곱 DK. 프리퀀시로 쓰면 혹은 오메가가 CK니까 우리 빛인 경우에는 앵귤러 프리퀀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게 2파이 뉴니까 K는 C분의 2파이 뉴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이걸 쓰면 4파이 2파이는 서로 상쇄가 되고 L의 3승 C의 3승 뉴 제곱 D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지금 뭘 구하냐면 반지름이 n이고 n과 n 플러스 dn 사이에 있는 상태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왜? 그 상태의 개수가 뭐냐면 그 상태 하나하나가 뭐냐면 전자기파가 가질 수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개수예요. 왜냐하면 N1, N2, N3가 각각 한 주어진 한 점이 있으면 그게 한 상태니까 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점을 다 더하는 거예요. 점이 디스크리트하지만 디스크리트한 걸 세기는 어렵지만 n이 굉장히 크면 여기서부터는 한 n에서 조그만 n 옆에 있는 것까지의 차이는 작기 때문에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로 보고 이 안에 있는 부피만 계산하면 돼요. 그게 바로 개수예요. 이 안에 있는 개수. 그래서 우리 계산하는 거죠. 그 개수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다 했네. 그러면 단위 부피당의 개수,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 밀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에너지 밀도는 단위 부피당의 개수 L3승으로 나눠주면 되죠. 4파이 다 안 계산했어요. 왜? 전자기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진행하는 방향에 전기장이 폴러리제이션이
진행하는 방향이 Z면 X방향의 폴러리제이션, Y방향의 폴러리제이션이 있죠. 그 두 개. 그럼 전자기파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진동을 하죠.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각각 세퍼릿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에요. 폴러리제이션의 개수,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의 세퍼릿한 그걸 쓰면 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 다음 2분의 1 KT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 폴러리제이션의 개수, KT.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단위 프리퀀시 당이니까 d뉴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한 칠판에 고전적으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안에서 에너지 덴시티를 구한 양이 다음과 같은 양이에요. 문제는 실험과 안 맞아요. 계산한 게. 더군다나 문제는 토탈 에너지 덴시티는 그게 무슨 말이죠? 단위 프리퀀시 당인데 그럼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다 더하면 뉴 제곱이에요. 그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다이버지 해요. 그죠?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렛 다이버전스가 있는 계산이에요. 틀렸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리즈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계산 결과는 틀렸어요. 우선 이론적으로 보면 전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무한대가 나오고 실험과 비교해도 달라요. What's wrong? 지금까지 한 스텝에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테고, 한 가지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에 무관하다고 했는데 다음 것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럼 양쪽 끝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0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sin L분의 N 파이 X의 형태로 써야 돼요. 그럼 YZ 형태도 따로 되죠. 혹은 sin K1X, sin K2X, sin K3Y. K의 조건이 L분의 N 파이가 돼야 돼요. 그죠? 이때 K는 아까 여기서 n은 양수든 음수든 모든 인티저가 된다 그랬죠.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으면 n은 양의 정수만 돼요. 포지티브 인티저만. 왜? sin kx랑 sin 마이너스 kx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sin 마이너스 kx는 마이너스 sin kx니까 sin kx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을 할 때 모든 스피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N1, N2, N3가 전부 다 양수인 퍼스트 쿼드런트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비록 틀린 계산이지만 여러분들 숙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피어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지 않고 픽스드 엔드 바운더리 컨디션을 썼을 때 클래식 이 다음 같은 포뮬라를 웨일레이 주인스 포뮬라라고 하는데, 저 바운더리 컨디션, 픽스드 엔드 바운더리 컨디션을 썼을 때 똑같은 포뮬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숙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바운더리 피직스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거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답을 할 거예요. What is wrong with this?